내가 잠저에 있을 당시 집안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는데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많았고 모든 정사에 임할 때도 또한 충고하여 돕기를 부지런히 하였는데 어진 보좌를 잃은 것 같아 내가 매우 슬프도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사후에 능욕을 당한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이야기예요. 신덕왕후 강씨는 조선을 건국한 태종 이성계의 아내로 성이 당연히 강씨겠죠? 본관은 국산인데 집안은 고려 말 세도를 떨친 권문세가로 왕건의 외가 쪽인 호경과 강충이 조상이에요. 왕건은 전국 각 지역의 유력한 지방 토호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유명해서 부인이 29명에 달했는데 그녀의 집안도 곡산의 강력한 토호였을 거예요. 이성계는 홍건적을 토벌했고 1362년 원나라가 침입하자 동북면 변마사로 출병해 이들을 대파했으며 1370년 원나라 동명부에 원정을 하였고 남해 일대 왜구를 토벌해 개성에 진출했죠. 그러나 지방토호라는 출신의 한계를 느낀 이성계는 당연히 개성 권문세족의 배경이 필요했고 강윤성은 강씨 문중의 세력 신장에 도움이 될 인물로 이성계를 점찍어 정략적인 혼인을 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덕왕후의 아버지와 숙부 강윤충은 충혜왕 충무광 때 요직을 지냈고 이성계 집안은 원나라 쌍성총관부의 벼슬을 세습해왔으니 친원 세력의 혼인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1356년 국민왕이 원나라를 버리고 쌍성총관부를 칠 때 두 집안의 운명이 엇갈렸는데 이자촌 이성계 부자는 고려의 충성을 맹세하고 쌍성 지역 수복에 결정적 공을 세웠어요. 반면 강윤성, 강윤충 형제는 영모 사건에 연루돼 잇따라 목숨을 잃었는데 신덕왕후의 오라비 강손룡이 원나라에서 벼슬하다 돌아와 집안을 추스려 다시 일어서게 되죠. 무튼 강씨의 숙부 강윤충은 이성계의 큰아버지인 이자흥의 사위로 이것이 인연이 된 것인데 이성계가 강씨와 처음 만난 일화는 물에 버드잎을 띄워준 고려 태조 왕건의 설화와 동일하네요. 태조대왕이 함흥에서 개경으로 왕래할 적에 이시내에 이르러 갈증이 심해졌는데 그때 신덕왕후가 마침 시냇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물을 찾으니 신덕왕후는 버들잎을 띄워드렸습니다. 급히 마시면 속이 상할까봐 걱정돼 그랬다는 것입니다. 태조는 그 말을 기특하게 여겨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1799년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부사로 나갔다 돌아와 정조 임금에게 계를 올렸는데 그곳 궁허라는 곳에 있는 돌기둥을 노인들이 신덕왕후 본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정약용은 돌기둥이 궁에서 쓰는 석재이고 설화도 깊은 내력을 갖고 있어 그곳이 신덕왕후 본가일 가능성이 높아 돌기둥 옆에 비석을 세워 초대 왕비를 기리자고 주청을 하죠. 혼인할 당시 이성계는 첫 부인 한씨와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경처와 향처라는 두 명의 정실 부인을 둘 수 있었어요. 이성계는 일찍이 안변 세족 한경의 딸과 혼인해 슬하의 육남 이녀를 뒀는데 아내 한씨는 10대의 시골 장수 집안의 시집와 동국면의 척박한 삶을 묵묵히 감내해온 조강지처로 그녀가 향처가 되죠. 고려말 지방 호족들은 중앙관직을 받고 개경에 가면 현지처를 얻었는데 이성계가 강윤성의 딸을 경처로 들여 두 집안은 겹사돈을 맺게 된 거예요. 강씨는 이성계보다 20살가량 연하였으며 맏아들 방우보다 2살이나 어렸는데 이 혼인 때문에 방우가 가출을 하게 되며 그런 방우를 신덕왕후가 주술로 죽였다는 웹소설도 있어요. 나중에 신의왕으로 추존되는 한씨가 첫 왕비가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씨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사망해 생전에 왕비가 되지 못해서 왕비실록에선 제외합니다. 무튼 강씨는 이성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죠. 고려 말에는 국가재정 붕괴로 군비의 일부를 장수가 떠안았는데 이성계가 왜구 토벌에 공을 세우려면 병력 확충이 절실했죠. 가병 중 상당수는 본거지 함주를 지켜야 했으므로 친위군을 새로 편성해야 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강씨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녀였어요. 권문세족 상속녀와 결혼한 덕분에 이성계는 왜구 토벌에 맹활약을 하며 장수로 날개를 달았고 헌산대첩으로 영웅이 되는데 예전에는 외적을 물리쳐야 영웅이 되었는데
요즘은 정적을 괴멸해도 영웅이 되네요. 그가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신진사대부 세력이 그를 주목해 이성계는 개혁의 상징으로 떠받들여지는데 정치가로 거듭난 남편 곁에서 경처 강씨는 숱한 고비를 넘기게 돼요. 1388년 위화군 회군 때는 포천 철원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최영에게 인질로 붙잡힐까봐 동북면으로 피신하는 등 정적들이 이성계의 최대 후원자를 가만둘 리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강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성계는 권근을 불러 강씨에 대해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해요. 내가 잠저에 있을 당시 집안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는데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많았고 모든 정사에 임할 때도 또한 충고하여 돕기를 부지런히 하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바로잡아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니 얻은 보좌를 잃은 것 같아 내가 매우 슬프도다. 신덕왕후 강씨는 조선 건국에도 공헌을 하는데 1392년 이성계가 말을 타다 다치자 정몽주가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한시의 염효살이를 하던 방언을 시켜 이성계를 개경으로 불러내 화를 면하게 했어요. 또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을 때 크게 꾸짖던 이성계의 분노를 무마시킨 것도 강씨였는데 태조실록 서두에는 방원이 신덕왕후와 암살을 상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이 나와요. 이는 강씨의 수완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대담성을 보여준 것인데 방원은 정치적인 문제도 작은 엄마와 상의를 했다고 하네요. 1367년생인 방원보다 11살 연상인 신덕왕후는 함경도에 있는 한씨를 대신해서 이방원을 열성껏 뒷바라지했는데 이방원의 과거시험 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방원은 고려 우왕 때인 1383년에 17의 나이로 과거시험 문과에 급제를 해요. 10대가 문과에 급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는데 특히 여진족 구역에 살던 무사 집안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일로 개경 명문가 출신인 신덕왕후의 기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죠. 그래서였는지 이방원은 신덕왕후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남편보다 더 나이 차이가 적었던 이방원을 신덕왕후는 때로는 스승이나 선배가 되어 대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끈끈했던 신덕왕후와 방원은 조선이 건국되자 급속히 틀어지는데 도발은 신덕왕후가 한 것으로 그녀가 이방원을 집중 견제하고 나섰던 거예요. 무튼 강씨는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자 현비에 책봉되어 왕후가 되었고 이성계와의 사이에 방번, 광석의 두 왕자와 경순공주를 낳았는데 자신의 집안을 배경으로 대담한 지략을 구상하게 돼요. 조선이 건국되자 친위 세력 여진족 사병부대가 의흥친군이라는 경호부대로 편입되었는데 책임자인 절제사가 되는 왕자가 차기 왕자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방원은 의흥친군이 절제사에서 배제되었고 나중에 정종이 되는 이방과 신덕왕후가 낳은 아들인 이방원, 신덕왕후의 사위인 이제가 임명된 거예요. 당시 이성계의 정치적 판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정도전과 신덕왕후였음을 생각하면 이 인사조치는 사실상 신덕왕후의 작품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방원의 형인 이방과가 절제사가 된 것은 이방원도 할 말이 없었지만 이방번과 이제를 임명하면서 이방원을 배제한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것으로 신덕왕후의 욕심이 시작된 거죠. 신덕왕후는 이방번을 세자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자 정도전과 손을 잡아 둘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만들어요. 신덕왕후는 이방원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방원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능력과 야심을 잘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과 정치 공작을 벌이는 중에도 항상 이방원을 경계했고 조선이 건국되자 이방원에게서 등을 돌렸는데 이방원은 작은 엄마에게 큰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임금이 아닌 재상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도전과 손을 잡고 자기를 견제했다는 사실은 더욱 화가 나도록 했을 거예요. 후처 소생의 차남이 왕세자가 된다는 것을 방원을 비롯한 신의왕후의 자식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특히 가장 정치적 야심이 컸던 방원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덕왕후는 1396년 8월 13일 방언이 일으킨 소란이 화근이 되어 화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소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찾을 수 없고 신부전증으로 죽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신덕왕후의 무덤은 원칙적으로는 도성맞게 만들어져야 했지만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을 도성 안에 세웠어요. 무덤이 세워진 장소는 지금의 영국대사관 자리로 서울시청 좌측이었는데 관례에 어긋난 일이었지만 이성계가 밀어붙이는 일이라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겠죠. 또한 태조는릉 옆에 암자를 지어 매일 조석으로 향차를 바치게 하다가 1년간의 공사를 거쳐 흥천사를 지어주기도 했어요. 태조는 흥천사가 완공되자 능과 절을 둘러보는 게 일상사가 되었고 신덕왕후 소생왕자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다 신덕왕후 능에 제를 올리는 절의 종소리가 나야 비로소 친소에 들었다고 하네요. 죽어서 능욕을 당하는 신덕왕후. 신덕왕후가 죽은 지 2년 후인 1398년에 이방원은 정도전과 이방석을 죽이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둘째 형인 이방과를 정종으로 추대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강씨 소생의 두 아들인 방번, 방석과 사위 이재 및 반대파 정도전, 남은 등이 살해되고 딸인 경순공주는 여승이 되었는데 만약 신덕왕후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뒤 1400년에 이방원은 넷째 형 이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었고 1408년에 이성계가 죽게 됩니다. 함흥차사라는 말까지 만들며 아들과 불화를 이어오던 태조 이성계가 죽자 이방원은 이성계의 뜻대로 신덕왕후 옆에 태조를 안장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9월 9일 태종은 오늘날 왕릉이 모여 동구릉으로 불리는 건원릉을 조성해서 태조의 장사를 지내는데 태조의 무덤은 특이하게 봉분에 잔디가 아닌 억새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고향 함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태종이 함흥의 억새를 가져와 봉분을 덮어준 것이라는데 아버지를 원치 않는 곳에 묻은 불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건원릉은 양주 거맘산 자락으로 풍수지리상 명당이라 이후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속속 모여들었는데 문종의 혈릉, 선조의 목릉, 현종의 숭릉, 영조의 월릉, 헌종의 경릉 등 6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한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의 휘릉과 경종의 원비인 단위왕후의 해릉 등 2명의 왕비, 왕세자로 승하했다 왕으로 추존된 효명세자까지 9기의 릉이 조성되어 동구릉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작은 엄마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는 이성계가 죽은 뒤에 잘 나타났는데 이방원이 정권을 잡은 때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0년 동안 이방원이 꾹 참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복궁 근처에 있는 신덕왕후의 무덤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성 안에는 무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1408년에 이성계가 죽자 이방원은 작은 엄마에 대한 분풀이를 시작했는데 이듬해인 1409년에 정릉을 파내 도성 밖으로 이장한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정착했습니다.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와 가까우니 도성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이런 의정부의 주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또한 묘의 봉분을 완전히 깎아 무덤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으며 정자각은 헐었는데 그 후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지자 정자각의 성물을 광통교를 보수하는 데 사용해 온 백성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답니다. 신덕왕후에게 올리는 종묘의 제례도 후궁의 예로 올렸는데 묘소가 해찰되는 날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하늘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원래 정릉이 있었던 자리는 현재 정동이라고 불려 희미하게나마 신덕왕후의 자취를 알려주는데 이런 곡절은 기록으로 전해오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병풍석이 발견되면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훗날 태종이 서울 금고령과 적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릉은 현종시대의 송시열 등의 건의에 의해 복구되었는데 태종이 정릉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 잡초가 우거져 찾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철저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조 14년인 1581년에 덕원에 사는 강순일이 임금이 행차하는 수레 앞에 나아가 군역을 면제시켜달라는 주청을 드리게 되는데 당시 조정의 능을 돌보는 국묘봉사자는 군역이 면제되었답니다. 이 강순일은 정릉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조선 최초의 왕비묘를 돌보고 있으니 군역을 면제해달라는 조심스러운 보기 제청으로 이후 88년간이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종 10년인 1669년에 우암 송시열에 의해 마침표가 찍히는데 복원을 청하는 송시열의 상소를 현종이 받아들인 것으로 왕비로 복위되어 순원 현경의 휘호를 받게 됩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는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최영,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서 최고의 악역으로 불리는 것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러나 고려가 무너지고 새 권력을 창출하는 시기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방언이 더 강했던 것뿐이지 신더 광후를 비롯해 권력을 탐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신더 광후는 주연은 아니지만 격동기를 산 여성답게 수많은 드라마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1983년 MBC 조선 왕조 500년 일부 추동국마마에서는 김정연이 연기를 했습니다. 김정연이란 배우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1996년 KBS의 용의 눈물에서는 김영란이, 2012년 SBS 대풍수에서는 윤주희가, 2014년 KBS 정도전에서는 이희화가 연기를 했습니다. 2015년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김희정이, 2019년 JTBC 드라마 나의 나라에서는 박예진이, 2021년 KBS 태종 이방원에서는 예지원이 연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멘. 밤하늘에 긴 금이 같다. 너 때문이다. 밤새도록 꿈꾸는 너 때문이다. 강은교, 별똥별.